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7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26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30억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52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990억 매도하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가 2800선을 확실히 뚫고 계속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평선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서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차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FOMC 결과가 어제 대충 이제 힌트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주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도 경제가 약화된다라는 이제 우려를 보였는데요. 사실 뭐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3분기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2% 이상이지만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CPI 지표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이 물가 하락에 대한 지표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다라고 좀 이 중립적인 이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이 시장에는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 움직임을 이어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 그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옵션 만기 이후에도 매수가 이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미국의 6월 CPI 지표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I 지표가 어떻게 이제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저 파월 의장의 이 암시하는 금리 인하가 더 힘을 받을지 아니면 또 다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미궁 속으로 빠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투자가 1,700억 정도 매수하였고요. 나머지 투자자들은 크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부합 수준이었고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코스피를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잘 올라가던 이 상승을 오늘은 조금 이제 꺾으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점을 찍고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옵션 만기 이후 그리고 내일 이제 발표되는 CPI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점점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제조업들 성장 종목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지수다 보니까 그 지수가 힘을 받기 좋은 상황이 이제는 9월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을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52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크게 많은 매도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매수세를 이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많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런 파월 의장의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긴 했지만 글로벌 증시는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은 부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니케이 상해종합도 0.6% 상승 하락하면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 지표에 따라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내일 지표를 좀 주시를 하면서 이 환율도 고점 부근에서 좀 이제 관망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385원으로 조금 올랐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이 환율도 급등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표도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1300원 중반, 이제는 1300원 초반대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내일 발표되는 그런 지표에 관망세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뭐 부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일단 뭐 한 0.9%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뭐 전날에도 하락을 했었고 좀 이렇게 그 상승 하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뭔가 확실하게 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확실하게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 꺾이면서 글로벌 증시들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전력가스도 2.3달러 수준으로 뭐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이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4.27%로 크게 지금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일 발표되는 CPI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낮게 나오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급락을 할 거고요. 높게 나오면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이제 중요한 지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 지표는 아마 내일 밤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리뷰하는 영상에서도 네, 그 지표가 얼마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그 지표가 이제 언급이 될 것 같고 뭐 차분하게 계속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했고요. 1.8% 하락해서 21,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없었고요. 21,8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뭐 시작부터 하락을 좀 진행해서 크게 움직임 없이 한 1.8% 정도 적당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뭐 연속적으로 좀 상승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이틀 정도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어제 절반 정도 그 이하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상승, 큰 거래량 이후에 한번 꺾이더라도 그대로 이제 그 고점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오는 그게 이어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700만 주 다음 270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힘을 받을 때는 뭐 30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틀 정도 바짝 올랐기 때문에 뭐 400원 정도는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지금 이제 넘어서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오늘도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로만 보면 또 한번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 내일 옵션 만기에 맞춰서 좀 그 움직임이 나타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양매도 진행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77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바짝 400만 주를 매수하고 지금 70만 주를 오늘 매도를 하였는데요. 뭐 이틀 만에 바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지금 뭐 좋은 소식이었다가 좋지 않게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수급이 극단적으로 좀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만기에 맞추는 그런 물량이 좀 회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내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마지막까지 흔들리면서 그냥 뭐 외국인 투자자의 일정 물량이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의 종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금요일이라든지 그 다음 주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뭐 지금 당장에서야 주가가 뭐좀 조정을 받거나 뭐 2만 1,000원, 2만 2천원, 2만 3천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스가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퍼즐이 맞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22만 주 매도를 하였는데 금융 투자는 33만 주가 매도를 하였고요. 대부분의 뭐 물량이 금융 투자로 나왔습니다. 투신 4만 1,000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는 11만 주 매수를 하면서 이번에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투신 투자자는 조금 이제 빠지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7월 9일에 바짝 매도 이후에는 뭐 오늘은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고 뭐 단기로 들어왔다가 빠지는 수급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신경 써서 볼만한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오르더라도 만기 때문에 좀 힘을 받아서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바짝 올랐던 이제 테마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내일 끝나고 다음 주 시장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 이 정도로 이제 확인했고요. 뭐 공매도 잔고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뭐 오늘도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수치만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9만 2천 주로 네, 수치가 조금 줄었죠. 근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39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네, 뭐 크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마지막 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뭐 오늘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어제는 상환이 조금 되었고, 오늘도 사실 뭐 특별한 이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환 상위 종목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은 뭐 신한증권이 매수 매도에 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고요.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수급은 장 초반에 JP모건이 매도하는 모습. 그래서 전날에는 JP모건이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물량들이 이제 만기 전날에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 JP모건에 대한 일부 물량이 저런 이제 옵션 만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분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들어온 물량도 있고 만기 물량에 맞춰서 움직이는 물량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란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뭐 결국에는 주가가 얼마가 되고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흔들던 간에 우리의 집중되는 포인트는 네, 확실한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기다려 봅시다. 자, 그 다음 뭐 종목 상세고요. 외국인 추정 물량은 78만 주, 당일 물량도 78만 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전전날 400만 주 매수했던 것 중에 뭐 크게 매도 없었던 것 같고요. 21.89%로 네, 여전히 높은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은 옵션 만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확인했고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를 열었다. 그래서 원전 배치 촉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끌 초당적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 9일 더 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인 원전 배치 촉진법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신규 원전의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고요.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원자로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시키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을 빠르게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이미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글로벌 경쟁 중에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미국으로 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것 같고,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좋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제조 기반을 살리고 기술력을 진보시킬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이 움직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 기술력이 러브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원전이 미국에 역수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웨이싱하우스와 협력 타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한국의 이 제조 기술을 넘기는 방안, 제조 역할이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력을 제공을 하고 웨이싱하우스는 그런 로열티를 받고, 우리나라는 제조 기술력이 뛰어나고 시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공사를 관리하고 진행하고 수익을 얻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상황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전처럼 뭐 건설 플랜트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원자로를 찍어서 생산하고, 뭐 다른 기자재를 찍어서 생산하고, 뭐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해상풍력 터빈 파운드리 역할하고, 가스터빈의 주기기 공급하고, 이렇게 모두 다 기자재 공급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재를 찍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가 공사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거고요. 익률 자체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 높아질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량도 늘어나고, 그 수주량이 늘어남으로써 현재까지 영업이익률이 한 뭐 8%, 9%였다면 이후에는 이제 10% 이상, 1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IR 자료에 그 좋은 전망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수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17일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지금 17일로 전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17일이라고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7일 전후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또 이 소식이 들려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표로 정리된 모습이 있는데요. 원전 수출국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이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한수원은 APR 1400, APR 1000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EDF는 EPR 1600과 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EPR 1600으로 이제 1200MW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체코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이전에 납품했던 원자로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체코에게 주려고 하는 그 원자로는 납품 이력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좀 미지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공급하려고 하는 APR 1400은 바라카 원전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지역에 APR 1400이 공급 중이고요. 이미 이제 시나눌이었나요? 그쪽 단지에 체코 정부 인사가 방문을 해서 공장을 둘러보고 감탄을 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벌써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차원에서 한국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프랑스도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견제를 하고 있지만, 이 EDF 기업 차원에서는 견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EDF의 관계가 좀 주목이 되었고요. 체코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의 행보를 보면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의 중국 시진핑이 국빈 방문을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협력을 또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보았을 때 확실히 체코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더 외교 안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루마니아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수주를 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런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동유럽이라든지 북유럽 쪽에서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지분 투자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국과 좀 프랑스가 같은 동등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뭐 금융 지원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한국 숙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85조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건설 단가 당연히 우리나라가 2분의 1 정도로 싸고요. 팀코리아의 수직 기어라로 경험 풍부한데 공급망으로 보면 지금 이제 프랑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연료 사이클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걸 이제 강점으로 세워서 계속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사실 뭐 연료 공급 자체는 미국으로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지금 미국과 밀접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의 목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조만간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전에 뭐 웨이스팅하우스 합의가 발표되든지 그 이후에 발표되든지 이 미국 정부와의 좀 딜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심 이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체코 이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이제 동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과 좀 이제 관련 이 원전이라든지 방산 협의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체코를 염두를 해둔다면 그것을 딜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이니셔티브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155mm 포탄을 지금 이제 체코가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1차분은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처럼 155mm 포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생산 능력이 뛰어난 이 국가와 협의를 한다면 또 이렇게 체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활용해서 자국 내에 뭐 이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이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을 이제 자국화 시킨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그런 안보 역량이 점점 뛰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 랠리를 보기 전에 2009년에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수주를 앞두었을 때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또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크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지금 이제 뭐 아무리 이제 내일이 만기라고 하더라도 이 월요일 화요일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강하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카 원전도 원전 계약을 앞두었던 12월 27일 당시 계약 체결일에 앞두어서 10거래일을 앞두고 한 34.6% 정도가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주 발표라고 한다면 사실 10거래일 전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마 시작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원자력 테마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체코 원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사실은 이제 UAE와는 조금 다른 것은 UAE는 이제 본계약 체결이었고요. 체코 원전은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협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수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폴란드 원전이 그랬죠. 풍순프 원전이 그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은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체코 원전이 사실 4기가 될지 2기가 될지 아직은 체코 정부의 확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EDF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EDF는 4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치를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코 쪽에 애시당초 두코반이 1기가 아니라 4기에 대한 가격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자체는 계속해서 최근에 이 원자력 시장에서 좀 도태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EDF의 자회사가 SMR에 대한 혁신 기술을 포기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영국의 최초 SMR 수주 경쟁에서 100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 공급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프랑스의 차세대 SMR 기술도 점점 이제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에 대한 역량과 그런 이제 기술력, 시공 능력이 확실히 좀 이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에 견주었을 때 확실히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프랑스가 뭐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라고 해도 체코 원전에 100% 올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는 자국 내에 원자력 발전을 많이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건설하고 있는 신규 건설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원전이 벌써 이제 5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신규 건설까지 관리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DF 자체가 영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막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한으로 3, 4, 5기가 뚫리면서 겨우겨우 이제 일감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일감에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로 좀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금 미국 자국 내의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수출입 은행 자체가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원전 2기 건설을 위해서 8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AP1000을 도입하긴 했지만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현대건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미 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겉면으로 보았을 때는 소송을 하고 막 이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웨이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대체하는 그런 제조사를 찾았더라도 그 제조사 자체가 지금 이제 원전 붐이 일어나는 모든 원전 프로젝트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건설 능력이 있고 이렇게 특히 4기를 건설함으로써 이 성공적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제조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게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자력 발전 소식 외에 가스터빈에 대한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가스터빈을 국산화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이제 이 5번째로 이 가스터빈을 국산화한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처음부터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인수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를 함으로써 또 자국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기술로 흡수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흡수를 해서 좋은 기술력으로 지금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납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 유지 보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한국 남부발전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가스터빈의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납품에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개가 납품이 될수록 두산에너빌리티의 유지 보수 계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점점 더 수주량이 쌓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이제는 완벽하게 건설 중심에서 기자재 그리고 유지 보수 이런 서비스 관련 중심으로 좀 넘어오는 느낌이고요. 디지털 이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에게 납품해서 거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해주고 이 운용해주는 그런 비용을 받는다면 좀 완벽하게 중공업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뭐 전날에는 좀 내려갔지만 오늘 다시 좀 프리마켓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잠깐 꺾이는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월봉 5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터졌고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힘이 붙어 주었고요. 이 이유는 네, 미국 대통령이 이미 서명도 했고 그 관련한 금융 지원도 파격적으로 진행해주고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이 들어가 있고 그만큼의 기자재를 공급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했다. 거기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직접 계약을 했다. 라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뉴스케일 파워가 곧 수주를 하겠구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로 기자재 공급을 요청하겠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게 이제 점점 가속화된다라는 법안이 오늘 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한국장은 그냥 천천히 좀 보고 미국의 이제 CPI 지표가 내일 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